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이럴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초부터 우리 증시는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은 반등을 모색하나 싶더니 다시 또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을 넣어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도 11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던 외국인의 경우에는 12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과 오늘 좀 반등을 시작을 할지 혹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해결 방안 모색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늘장 내일장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계 첫 AI 폰이라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공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기능이 탑재됐나요? 네, 우선 이제 핸드폰에 인공지능이 바로 탑재됐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공개 행사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인공지능, 바로 AI였습니다. 기기 자체에서 AI가 구동돼 네트워크,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또 심지어 비행기 모드에서도 빠르게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힌디어 등 무려 13개의 언어가 지원됩니다.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검색 기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SNS를 이용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경우 보통 화면 캡처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나 검색 앱을 통해서 오가야 했었는데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면을 바꿀 필요 없이 원하는 단어나 이미지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AI가 바로 관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메모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음성 녹음 앱으로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갤럭시 S24 시리즈는 STT 기술을 활용해서 화자 최대 10명까지 발표자별로 음성을 분리해서 스크립트를 각각 제공해 줍니다. 이후 사용자는 바로 해당 스크립트를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인데 카메라 부분도 성능이 개선됐을까요? 네, 카메라뿐만 아니라 편집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줌 기능이 상당 부분 개선됐는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2배, 3배, 5배, 10배 줌을 모두 광학 수준의 고화질로 제공하는 쿼드 텔레 시스템을 시리즈를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100배 스페이스 줌 역시 더욱 향상돼서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어두울 때도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촬영해줍니다. 또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이 바로 사진 편집 기능입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생성형 편집 기능을 통해서 사진이 기울거나 배경화면이 잘려나간 경우에는 AI가 잘려나간 사물의 일부 이미지를 메꾸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변신시켜줍니다. 또 사진 내 피사체나 예를 들면 사람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에도 해당 피사체를 길게 눌러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첫 사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네, 일단 미래의 전략이 가장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오늘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신동빈 회장이 주재하는 상반기 VCM 옛 사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을 논의합니다. 그룹의 싱크탱크인 롯데미래전략연구소는 올해 경영 환경과 잠재적인 외부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고 사업군별로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룹의 지난 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군별로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술 투자 진행 상황과 사업 혁신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 회장도 각 계열사 대표 등에게 그룹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한 방안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 회장은 또 신년사회에서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는 압도적인 우위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면서 사업군별 핵심 역량 고도화와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사업에 관한 기술 투자 등을 주문했습니다.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도 자리합니다. 신 전무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VCM에 자리를 해왔는데요. 그룹은 최근 신 전무가 이끄는 미래성장실 조직을 글로벌 팀과 신성장팀으로 재편하고 본격적인 미래 전략 발굴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데 실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한 건가요? 네,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미분양 단지들이 속속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의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전체 771가구 중 미분양 158가구에 대한 임의 공급 2차 청약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말 미분양 197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총 291명이 접수했지만 당첨자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은 39가구에 그쳤습니다. 이 단지는 작년 9월 1, 2순위 청약 당시 평균 14대 1의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대거 발생을 했고요.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선착순 계약에서도 19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겁니다. 지난 16일 실시된 2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696명이 신청해서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앞서 두 차례 무더기 미계약 사태가 벌어진지라 완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보통 로또에 맞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첨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세 차익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뛰어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2억 7천만에서 13억 8천만 원대로 최근 인근 아파트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작년 10월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비롯해서 동대문구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 강동구 중앙하이츠 시티와 남구로역의 동일 센터시아 등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현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뒤에는 분양가가 뛴 반면 시세는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도 이제는 묻지마 청약이 아닌 선별적인 청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갤럭시 S24의 첫 공개부터 청약 계약 포기 급증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국내 시장 오늘 분위기 반전을 꾀하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0.1% 강보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다시 파란불 켜냈는데요. 오늘 0.26% 내림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지수는 2,429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 강한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 오늘 장중 2% 넘는 강세 보였고요. 또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주도주단에서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지수도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인데요. 현재 2,2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는 있지만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는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도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0.04%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832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LNF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HLB는 리보세라닙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 8%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 전환하게 된 것은 현재 개인의 매도세 때문인데요.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부족한 모습입니다. 각각 700억 원, 3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2024가 열렸죠. S24 시리즈가 공개된 가운데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첫 AI 폰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13개 언어 통역이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번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플리토, 장중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트 소프트도 현재 17%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노스도 8%대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홍해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운 관련주 강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지역과 관련 없는 종목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운 업계에서는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은 홍해에 진입하는 선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흥하해운 현재 5%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HMM과 KSS 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까지 현재 2%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 1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합니다. 유희동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1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국민 택배 1호 상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출산 장려 정책 섹터에서는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동시에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별로 어떤 양상이 펼쳐지고 있나요? 네, 일단 어제부터 이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음봉 전환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시초가보다 대체적으로 좀 밀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도 24% 이제 기저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저출산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음봉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갭상승이 나왔다가 전체적으로는 좀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등락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장 초반보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익보다는 손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성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주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에서도 변동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양당 모두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양당의 저출산 지원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테마 내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도 있을 거고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저출산이라는 것이 지금만 부각된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정책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산업 분야에서도 성장이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우리가 사실 정치 테마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맥 테마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반대로 이제 이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 테마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정책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정책 테마 같은 경우 인맥 테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죠. 다만 이제 뭐 주거라든지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개선책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뭐 부모들이 펀드를 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지원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돼서 종목군들을 찾아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책 테마의 힘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테마성을 형성해서 테마성을 가지고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주가의 변동성 기준으로는 깨끗한 나라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저출산 관련주나 유아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꿈비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장 초반보다는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 중기라는 것은 이제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확대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야 이런 관점보다는 테마성으로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만큼 정책 테마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깨끗한 나라, 뭐 제로투세븐 그리고 꿈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은 어떻게 보면 고점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인데 오늘 갭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약 20% 정도 올라와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 5%대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총선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부각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깨끗한 나라 말씀드리면서 20몇 %, 24%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24%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에요. 아가방 컴퍼니가 주가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꺾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가방 컴퍼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 내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중에서 캐리소프트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뭐 메타버스에 엮이기도 하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캐리소프트가 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 저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캐리소프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지금 살펴보시면 고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고가가 38,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5,000원대까지 밀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나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작년 5월 달과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달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인데 어제 대비해서는 현재 거래 대금이 45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좀 더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 굉장히 장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초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이 캐리라는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성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리면서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저점 라인대가 4,800원대 정도로 잡혔는데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코스닥까지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서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닥이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캐리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출산 여파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분유업계 관계자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이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문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골드키즈라는 문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가 변해가는 가운데 투자 전략도 다르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그 아이의 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0.6명까지 사상 최초로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구나, 아이를 많이 키우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다른 얘기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출산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뭐 미래의 성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로봇 관련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분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또 반대로 이제 의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트렌디한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철이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육아라든지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분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저출산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많이 붙어서 변동성이 커질 때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분유 관련 기업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이 있는데 지금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우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메일 유업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좀 있으면 이제 장이 마감이 되겠죠. 1시간 정도 있으면 장이 마감되는데 현재까지 메일 유업의 오늘 1일 거래 대금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 쪽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정책적인 테마이긴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엔 테마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면서 저도 이제 교육 관련주들을 유심히 봤는데 네. 교육 관련주 중에서도 변동성이 좀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애니능률이라는 기업도 주가의 변동성이 현재 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기업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현재 4%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출산 쪽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테마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교육 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분유에 대한 매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이 한 명을 케어할 수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비용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쪽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 아이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의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도 이제 막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명분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탑픽 종목이라고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테마성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테마로 보지 않으면 그건 테마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출산 쪽은 테마로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는 많이 엮지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뭐냐면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민감 피부 전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이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감 피부 쪽에서 이제 아이들, 유아들의
에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테마성,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저출산이나 육아 관련돼서 엔젤 산업 관련돼서 시장에서 엮었을 때 엮이진 않고 있는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 기업도 이제 테마성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매출 자체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어요. 더마비라든지 그리고 제로이드 같은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대체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 올해에는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전체 매출에서 약 6% 정도가 해외 매출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해외 매출이 1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5%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외형 성장, 해외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실제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주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저출산이나 육아 관련돼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네오팜 같은 경우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종목 중에서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유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제로투세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은 테마성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판단해주고 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테마성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로 외형 성장이 나오는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테마성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정보로 네오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됐는데 글로벌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세계 이목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언팩 2024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애플 본사와 근접한 곳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됐던 삼성전자의 승부수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이 언팩 행사가 애플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에서 열렸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점유율, 휴대폰, 스마트폰의 점유율 자체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애플한테 밀렸다라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특히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사실 애플한테 뒤져 있는 게 뭐 2위라고는 하지만 그 격차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상황이니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S24를 통해서 어떤 전환? 대전환을 갖다가 꾀하고 싶었다. 뭐 이런 표현이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점의 의미,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AI 폰으로의 어떤 진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쟁으로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막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AI 폰, 스마트폰에서의 AI 폰으로 넘어가는 걸 갖다가 완전히 주도를 하겠다.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뭐 그 언팩 행사 이전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개됐던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갖다가 대폭 강화했다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실시간 어떤 통 번역이라든지 제가 그걸 시연하는 걸 봤는데 약간의 어떤 시차는 약간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사실은 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통역 번역에 대한 어떤 그 이종 언어 간의 어떤 기술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이외에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능을 갖다가 이해해서 사진의 어떤 편집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구글의 생성형 그 뭐예요? GP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것과의 어떤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눈에 띄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지만은 기존의 스마트폰 시대를 갖다가 인공지능 폰으로의 어떤 전환? 네. 이걸 갖다가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애플을 넘고 그다음에 추격하는 중국 폰의 어떤 추격을 갖다가 뿌리치려는 어떤 의지들이 이번 언팩 행사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언팩 행사를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수량의 1위 자리를 애플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쥐고 있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AI 폰만 가지고 네. 애플의 어떤 아성을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넘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에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는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한 20.1%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19.4%를 기록했으니까 격차는 뭐 0.7%포인트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격차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애플이 거의 뭐 한 70%를 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갤럭시 뭐 S24를 통해서 인공지능 폰, AI 폰으로의 한 단계 진화를 함으로써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의 어떤 그 추격을 갖다 가속화시키려는 의지는 뭐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전에 사실은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아이폰의 어떤 지금의 어떤 견고함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좀 의문인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10대, 20대, 30대에서는 아이폰이 워낙 대세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뭐 실제로 아재폰이라고 갤럭시 폰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힙하다고 해서 이런 게 뭐 주류로서 일단 자리 잡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도 뭐 미국 10대의 한 80% 정도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고요. 서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선방을 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그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겠죠. 사실 중국보다 더 큰 성장률을 기록을 할 텐데 그쪽에서도 아이폰 중고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깊이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뭐 하드웨어 어떤 혁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혁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폼팩터 부분에서는 일단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들죠. 일단 폴더원 폰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실 그쪽 시장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지만은 아직 아이폰은 그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폼팩터의 어떤 변화,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사실은 마케팅 측면에서 네. 그 어떤 대단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의 어떤 10대, 20대, 30대들은 계속해서 일단 그 아이폰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깊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사실은 그 폰 자체를 갖다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이폰의 생태계가 워낙 견고하니까요. 그다음에 뭐 맥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팟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이 생태가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사실 갤럭시
그러니까 S24의 어떤 혁신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네. 하드웨어적이건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이건 이런 혁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의 아성을 갖다가 그 감성적인 아이폰의 아성을 갖다가 마케팅 측면에서 깨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점유율 확대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아이폰의 그 와성을 갖다가 완전히 깰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굉장히 의문인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폰이 왜 강세인가를 갖다가 일단 인정하는 자세. 여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그렇지만은 네. 그 아성을 갖다가 단기간에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만으로는 대중들에게 인식된 이미지를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뺏긴 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또 인텔에게 뺏기게 됐는데요.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좀 혹독했던 업황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단기적인 타격을 입은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된다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합친 매출이잖아요. 네. 인텔이 작년에 한 487억을 했고요. 삼성이 399억을 했습니다. 억 달러를 갖다가 했으니까 2위로 밀린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부분에서 1위를 한 게 우리가 그 기간을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21년에서 22년 사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뭐 재택근무들이 늘고 그러니까 PC라든지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어떤 기기들의 어떤 수요가 그 전자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등을 한 거고 이제 뭐 23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역시 비슷한 흐름,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를 유심히 보면은 1위가 이제 인텔이잖아요. 그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고 3, 4, 5위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퀄컴, 브로드컴,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전부 다 3, 4, 5위를 한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6위를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역시 뭐 세계적인 1위를 갖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그 활로를 뚫지 않는 이상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거,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는 이제 강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든지 LWW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되면은 그쪽 부분에 이제 매출들도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반도체 D램 반도체들이죠. 그런 쪽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더 저변을 넓히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떤 활로를 뚫어야 된다. 그래 그게 뭐 이제 AP 쪽에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그 갤럭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AP 칩 쪽에 그다음에 지금 뭐 엑시노스가 사실은 퀄컴한테 굉장히 밀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엑시노스를 좀 다 가다듬어서 문제가 없게끔 해서 그쪽 부분에 어떤 활로를 찾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활로를 갖다가 찾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성장성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23년 매출이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HBM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삼국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소폭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까요? 뭐 지금 3파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네. HBM 시장을 갖다가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SK 독주라고 얘기하는가 뭐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 그 SK 하이닉스가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HBM 시장이 이렇게 개화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HBM 시장 뭐 그거 오래 가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GPU가 지배하는 서버 시장은 성장세가 좀 둔화할 거고 일반 서버 시장이 다시 개화할 거라고 삼성전자는 일단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HBM 팀을 갖다가 해체를 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선점 효과라는 건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GPU 시장 자체도 사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새로운 칩 같은 걸 갖다 발표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GPU 칩 시장 같은 경우가 훨씬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성장세가 더 높아질 거라는 어떤 관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부분에서 사실 삼성이 투수여서 그 5세대 이제 HBM 그 시장에 갖다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갖다가 일순간 따라잡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예상 같은 경우는 뭐 한 7년 정도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뭐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네. 일단 격차가 벌어진 시장에서 그걸 갖다 뒤쫓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령 뭐 CXL 부분이라든지 PIM 부분이라든지 LLW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훨씬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넓게 확산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쓰일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HBM만이 사실은 뭐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강점들도 분명히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HBM 시장에서 이미 벌어진 격차를 갖다가 네. 뭐 일순간에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HBM 시장에서는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미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실까요, 평론가님? HBM 시장도 뭐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HBM만의 어떤 그 기술적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SK 하이닉스가 일단 뭐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HBM을 만드는 기술들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를 일단 갖고 있는 거니까 기술적 장벽이 생긴 거잖아요. 그 허들을 갖다가 단기간에 넘는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AI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이제 경계현 사장 역시도 AI 시대의 반도체 기회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건데 삼성전자 다시 또 7만 전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그 4분기 실적이 좀 시장 전망치에 굉장히 미스를 했잖아요. 그 가장 주된 요인은 뭐 메모리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쪽의 부진도 있지만 생각보다 파운드리 쪽 그 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들을 갖다가 선반영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분명히 강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온 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시장은 앞으로 점점 개화가 될 겁니다. 그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각종 이제 기기들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IM이라든지 LLW라든지 CXL 부분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칩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DS 부분이 좀 극복해야 될 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게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지 아니면 바운드리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이쪽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가시화되면은 그때부터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은 훨씬 더 모멘텀을 받아서 넘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일단 시장이 확인할 때까지는 삼성전자 어떤 주가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는 거는 사실은 그런 큰 기대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전해주셨고요. 그럼 반도체주 전반을 좀 살펴볼게요. 본격적인 반등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때에 따라서 저희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들이 일단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조정 분명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갖다가 어느 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점을 갖다 너무 일찍 잡았다는 거 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묻어나오면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느끼는 어떤 불안감, 네. 이거는 굉장히 격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뭐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잖아요. 야, 이 나라 좀 위험한 것 같아. 이러니까 네. 사실 외국인들이 팔자세가 계속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따라서 일단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좀 선결될 수 있는 과제가 뭐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그게 특히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들이 네. 외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줘야지 사실은 그때부터 주가는 좀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sek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일단 확인을 했다고 봐요. 네. 그게 뭐 지난해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1월 달 말에 이제 여러 반도체 회사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올해는 나올 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에 조금 더 초점 맞추면 그렇죠. 될까요? 이미 실적이라는 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지나간 거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성, 그다음에 미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실적이 일단 저점을 갖다가 거의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더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전쟁이 뭐 생각보다 큰 전쟁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터진다거나 뭐 이런 어떤 개연성이 높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반도체주들의 앞으로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캐리소프트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초입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탑픽 종목으로는 네오팜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중국 시장 공략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언팩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적자 해지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